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면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파스 몇 장 붙이는 걸로 달래는 분들 많습니다. 노화로 나타나는 질환일수록 빨리 치료를 받아야 효과도 높고 더 건강한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주 우리병원 김재혁 원장과 함께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가운데 하나인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길을 가다 한숨을 푹 쉬며 잠시 멈췄다가 다시 걸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 척추관 협착증.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혁 원장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네네. 척추관 협착증은 뭔가요? 일단 협착증은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딱딱하니까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 몸에서 신경은 전기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전기가 돌아야지 이렇게 카메라도 돌아가고 불빛도 생기고 그다음에 냉장고도 돌아가고 그러는데요. 우리 몸에서 그렇게 신경의 신호를 받아서 잘 흘러나와야지 근육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그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로도 있고 골목길도 있을 텐데 그런 길이 좁아지다 보니까 그 좁아지면 신경이 눌리게 되면 허리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네. 특히나 이제 골목길이나 그쪽 다리 신경으로 나가는 쪽이 좁아지면 다리에 걷는 힘이 빠진다든지 저린다든지 애린다든지 이런 일련의 증상들이 나오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우리가 허리에 생기는 모든 병들은요, 대부분 이제 동물들과 달리 우리가 땅을 이렇게 기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직립보행을 하면서 손은 자유롭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지만 중력을 받으면서 이제 허리에 질병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직업이나 생활 습관이 연관이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거는 이렇게 모호한 그 유추고 실제로 논문을 써서 그런 팩트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연관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직업이나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퇴행성이라고 하는 질환 자체가 나이가 들어서 오는 질환이고 그다음에 그 병변 자체가 퇴행성,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오는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좁아져서 되는 거긴 한데요. 근데 그러면 나이가 들면 다 또 그렇게 오느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흔히 말하듯이 야 나이 들면 모두 다 협착증 어느 정도 다 있어. 그런 말도 사실은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 같이 그 정도로 협착증이 모두가 생기는 질병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떤 분들에게 협착증이 생기나요? 네, 그것을 이제 찾아보려고 논문을 여러 가지 이제 써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일치된 직업이라든지 생활 패턴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일치하는 논문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아직 그 부분은 좀 더 네. 많은 연구가 필요한가 보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알고 있는 협착증의 예방법이 있나요? 어느 질환이든지 이것을 하면 또는 이것을 안 하면 100% 질병이 예방된다는 그건 사실은 없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증상이 있어 MRI를 찍어보고 협착증으로 진단이 된 사람들을 제가 이제 임상에서 치료를 하면서 오래 걷기나 바른 자세를 시켜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 치료 반응이 조금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를 논문으로는 큰 연관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바른 자세를 취하고 걷는 걸 오래 시키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거를 이렇게 바른 자세와 그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다른 치료를 했을 때 네. 통증 치료를 한다든지 요즘에 증식 치료라고 인대 강화 주사를 준다든지 그런 걸 했을 때 반응이 좀 더 배가가 되는 걸 봐서는 그 예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것만 하면 협착증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협착증이 왔을 때 그런 바른 자세와 걷기 운동을 계속하면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협착증을 두고 꼬부랑 할머니병이라고도 부른다고요? 일단은 꼬부랑 할아버지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논문들을 보면
되게 여자분들이 2~3배 정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르몬 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유추를 하지만 여자분들 자체에서만 보면 또 특정하게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어야지 더 나오는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 가지 가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성에게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네. 예. 뭐. 그래서 흔히 제가 설명을 할 때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협착증이 제일 흔한 원인이 그 리가멘텀 플라붐이라고 하는 황색 인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두꺼워지는 건데, 그래 이제 제가 비유해서 설명할 때 발 뒤꿈치에게 굳은 살이 배기는 것처럼 신경이 지나가는 관에 원래 있던 그 여러 가지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서 그 황색 인대가 굳은 살에 배긴 것처럼 두꺼워지면 말랑말랑한 그 신경은 그거에 의해서 많이 눌리잖아요. 네. 면적이 좁아지겠죠.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게 협착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 척추관 협착증도 증상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건데 보통 디스크가 있어도 허리와 다리가 아프잖아요. 네네. 증상을 좀 구분할 수가 있나요? 일단 사실은 그 증상 하나만 가지고 이분은 협착증이다, 디스크다 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MRI나 이런 것으로 확인을 해봐도 우리가 협착증이 처음 생각하는 발병 원인의 처음 시발점은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1년에 뒤에 후관절이 더 비우가 된다든지 퇴행성 변화가 점점 진행을 하면서 아까 굳은 살이 배겨서 결국 막히는 거기 때문에 연속선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고 협착증만 있는 게 아닌데 대부분 이제 그 사진을 보다 보면 협착증이 9대1 정도로 네. 디스크는 1밖에 없고 한 9대1 정도로 그렇게 있다든지 아니면 뭐 반반이 섞여 있을 정도로 좀 비슷비슷하게 섞여 있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아주 이론적인 거, 아주 심해졌을 때 극명하게 대비되는 증상을 보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숙일 때 많이 아파요. 네. 근데 협착증은 허리를 숙이면 좀 나아집니다. 증상이 좀 나아지고 그리고 협착증이 그 심해지게 되면 말게 되면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이게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허리 신경이 너무 좁아져 있으면 몇 미터 못 가서 다리가 땡기고 엉치가 아프고 그다음에 다리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못 걷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께서 한 500m 떨어져 있는 그 정거장을 집에서 출발을 해서 가시는데 한 5~6번을 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면 좀 나아지니까 그리고 또 다시 걷고 이런 특징적인 증상으로 저분이 협착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증상은 아주 심해졌을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요. 이제 초기나 중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공통적으로 처음에 움직일 때 좀 힘들고 한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운동하면서 열심히 움직이면 그때 또 다리가 풀려요. 네. 그래서 또 잘 걸어 다녀요. 근데 그런 증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증상만으로는 진단을 내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럼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요? 가장 좋은 거는 허리에 대한 검사는 MRI가 좋습니다. 근데 MRI를 덜렁 처음부터 찍기는 사실은 부담스럽고 네.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엑스레이나 CT로 판단을 하는데요. 엑스레이는 이제 흔히들 인근 병원이나 이제 이런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4~5번 디스크가 이렇게 내려앉았다. 내려앉았다 그러면 되게 협착증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말도 정확한 말씀은 아닙니다. 예. 협착증은 사실 안에 신경관이라고 해서 지나가는 관을 이렇게 봐서 면적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엑스레이 가지고는 사실은 그 면적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실 디스크가 이렇게 가라앉은 그 부위에 디스크가 있거나 협착증이 있을 가능성은 아주 많은데요. 그건 이제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한 20~30%는 그런 공식에 해당되지 않고 내려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이 눌린 데가 없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오래된 부분들은 피사의 사탑처럼 이렇게 기울었는데 안정적으로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려앉았지만 그거는 시간이 오래돼서 이미 굳어가지고
별로 아프지 않고 네. 그 정상으로 엑스레이상 정상으로 보이는 위나 아래에 그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그런 질환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먼저 엑스레이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좀 더 심층적인 검사를 진행한다는 네네. 얘기 같은데요. 보면 이게 퇴행성 질환이라고는 하셨지만 꼭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은 사실은 협착증은 이제 젊은 층에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신 제가 임상적으로 제 경험입니다만 네. 젊은 분하고 나이 든 분하고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가령 같은 부위에 뇌출혈이 생겼을 때 비유를 해서 같이 설명을 하면 이제 노인분에서 뇌출혈이 한 20cc 정도 생기면 아주 운이 좋은 경우에는 의식은 멀쩡하고 팔만 살짝 저리다가 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젊은 분들에서 조직의 탄력성이 있고 그런 분들에서 20cc가 되면 의식도 흐려지고 코마 상태에 있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조직이 이렇게 탄력성이 있고 이렇게 단단한 데서는 협착증이 조금만 덜 사진상에는 좀 덜하지만 증상은 좀 심한 경우가 더 많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분이 걸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소견이 MRI 소견이 그런데도 의외로 또 잘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젊은 분야에서 협착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 논문에 보면 척추경이 짧다든지 선천적으로 좀 좁게 이렇게 타고난다든지 뭐 다른 그 기형 증상을 동반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젊은 분에서 협착증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요.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도 어느 병원에선 디스크라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선 협착증이라고 진단 내리는 경우도 네네.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증상만 가지고 환자를 먼저 보게 되죠. 네. 그래서 MRI를 먼저 덜렁 찍고 환자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엑스레이만 찍고 나서 이제 유출을 할 때는 증상만 가지고 이게 디스크에 좀 더 닮아 있느냐, 협착증에 좀 더 닮아 있느냐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부정할 수도 있고요. 설령 MRI를 찍는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디스크 퇴행증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게 관절로 이제 이완이 되면서 퇴행성이 더 확대가 되면서 협착증이 나중에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그거를 뭐 무 자르듯이 이건 몇 프로다, 이건 몇 프로다 할 수 없지만 이제 증상을 보면 그 디스크는 급성인 증상이 더 많고 그다음에 협착증은 만성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악화됐다가 또 나아졌다가 그런 걸 반복하면서 지나가는 만성적인 코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임상에서 한 뭐 7대3 정도로 뭐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조금 더 우세해 보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둘 다 동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어쨌든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단 내려졌을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증상의 정도에 따라 치료도 다르죠? 초기에는 이제 허리에 협착증이나 디스크나 이제 바른 자세와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보존 치료는 이제 운동 치료와 병행해서 물리 치료나 약물 치료 같은 게 있고요. 특히 협착증은 오랫동안 이렇게 신경이 좁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혈액순환제, 그러니까 그쪽에 미세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같이 보고요. 사실은 어떤 그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아예 운동을 하지 말라고 이제 권유를 하시는 네. 분들인데 사실은 그런 운동에 대한 처방이 이렇게 공식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이런 경우에 약간의 진통제를 먹고라도 약간의 운동을 계속 하는 편이 조금 더 그 임상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무식한 이야기로 막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막 아픈데도 끝까지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약간의 진통제를 먹고라도 약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운동을 계속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 임상 경험으로 봤을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협착증이다 하더라도 급성으로 심하게 아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침상 안정을 그때는 이제 너무 아프니까 그런 경우라도
한 3, 4일 정도만 침상 안정을 하고 대개 일주일 이상은 누워있지 않게 그리고 계속 운동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도수 치료도 많이 하고요. 또 척추를 교정해 준다는 것도 많던데요. 이런 치료도 이제 도움이 되나요? 일단 도수 치료에 대한 학회의 입장은 아직 잘 모르겠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서 근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도수 치료 부분에도 근막 이완 치료라고 해서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시키고 근막을 풀어주는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마사지와 비슷한 치료도 있지만 네. 뼈를 심하게 교정을 하거나 그런 카이로프락틱이라고 하는 치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인상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이로프락틱을 하셔서 효과를 본 분들은 사실은 저한테까지는 안 오겠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으셨을 네, 테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악화가 돼가지고 심하게 디스크가 터지거나 뭐 협착증이 악화돼서 이제 증상이 심해서 오는 분들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막 적극적으로 환자분한테 권하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배우거나 강의를 들어보면 이게 그런 걸로도 많이 효과를 보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거는 네. 선별적으로 환자 개개인의 그 상황에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면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시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술은 좀 지양하는 편인데요. 시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은 이제 요즘에 수술을 많이 기피하는 네. 경향이 있고요. 또 워낙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허리 수술하면 더 안 좋다는 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많은 시술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 뭐 경막의 신경 성형술, 레이저 시술, 뭐 고주파 시술, 뭐 꼬리뼈 내시경 뭐 여러 가지가 시술이 있는데요. 특히 이런 시술은 고령 환자에서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 고령 환자분들이 사실은 건강하신 분만 있는 게 아니고 당뇨나 고혈압 여러 가지 이제 내과적인 다른 질환이 있어서 사실은 전신마취해서 수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이제 매스미디어에서 너무나 많은 선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100% 그냥 하기만 하면 질환이 완치가 되고 모두 다 낫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좋은 대안으로서는 확실히 좋은 치료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효과가 없는 경우도 물론 있고 또 재발률도 꽤 상당히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제 우리 전문의사님과 상의해서 개개인에 맞춰서 그런 치료를 받을 만한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 시술로는 잡히지 않고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 임상 경험으로는 그 전에도 지금 이야기 드렸지만 초기나 중기 때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다든지 처음 오랜 자세로 앉아 있다가 이제 일어나려고 할 때 이제 힘들어서 그때 한 10분이나 30분 정도 운동해서 자꾸 이렇게 걸으면 이제 다리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잘 걷게 되는데 사실은 말기가 되면 걸으면 걸을수록 이제 못 걷게 되거든요. 다리에 힘도 빠지고 사실은 솜을 받는 것처럼 느낌이 빠지면서 휘청거리게 돼요. 그래서 다리의 힘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간과해서 오래 가다 보면 사람에 따라서는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프고 다리에 힘만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엉덩이 주위로 감각이 떨어지면서 소변이나 대변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호전이 되었다가 좀 악화되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가 서서히 안 좋아지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 이전에는 꼭 수술을 하셔야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의 그 근력이 너무 마비가 돼서 젖히는 힘이 떨어져서 그 슬리퍼를 신지 못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엉덩이 감각이 떨어져서 소변이나 대변이 조절이 안 된다든지 하면 사실은 그때 수술을 해도 이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장담을 할 수 없거든요. 이게 그 정도까지 간과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방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증상은 거의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왔을 때 나타나는 후반부에 나타나는 증상. 예. 그래서 초기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대부분의 초기나 중기 정도 되면 이제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게 되니까 그럼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네. 이제 그런 엉덩이 감각이 좀 둔해진다든지 다리에 힘이 너무 많이 빠진다든지 그래서 힘이 떨어지면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러면 그건 꼭 수술을 권하고 또 수술을 받으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산행에 나서는 분들 많으시죠. 산에 오르면 허리와 다리도 튼튼해지고 호흡기도 건강해지고 또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등산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이 심한 분들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등산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한 후에 운동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